이 밤에 어떻게... 잠이 오지 않아서요. 달빛 아래 마주보고 서 있는 정승 부인 연하와 머슴 춘배. 마님의 얼굴을 쓰다듬고 싶은 춘배의 손이 떨립니다. 잡을 수도 놓을 수도 없는 거리. 그날 밤 두 사람의 마음은 무엇을 향하게 될까요? 금기된 재회가 불러온 인연은 무엇이었을까요? 황금박 방문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추운 겨울 감기도 조심하세요. 죽음 앞에서도 손을 놓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 땅 끝자락 허름한 초가집 안에 두 사람이 있었어요. 남편은 김복동, 아내는 이시댁. 가진 것이라곤 없었습니다. 쌀독은 비어 있었고 구들장은 차가웠으며 창호지 사이로 스미는 겨울바람이 두 사람의 숨결을 하얗게 물들였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두 사람의 얼굴에는 궁핍함이 보이지 않았어요. 남편 복동이 기침을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멈추지 않는 기침이었습니다. 입가에 붉은 것이 묻어났고 아내 이씨는 소매자락으로 그것을 닦아내며 눈물을 꾹 참았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걱정 마시오. 이 정도야 뭐. 거짓말하지 마세요. 얼굴이 흙빛이에요. 복동은 피식 웃었습니다. 이씨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천장을 바라봤어요. 낡은 석가래 사이로 차가운 하늘이 보였습니다. 이씨, 나 죽거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들어요. 나 죽거든. 너무 오래 울지 마시오. 당신이 우는 거 내가 제일 못 견뎌. 이씨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마디에 힘이 들어가며 하얗게 질렸어요. 나는 당신 없이 못 살아요. 그러니까 잘 살아야지. 나 없이도.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떤 모양으로든 다시 올 거요. 꼭 당신 곁에. 그날 밤이었습니다. 복동의 숨이 조용히 멎었어요. 이씨는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새벽이 올 때까지, 닭이 울 때까지 그래도 손을 놓지 않았어요. 손이 차가워지도록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이씨도 눈을 감았습니다. 슬픔으로 죽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런 경우였어요. 저승 어딘가 빛도 어둠도 아닌 곳에 두 홀령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염라대왕이 그들을 내려다봤어요. 염라는 생각보다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가에 잔잔한 주름이 잡힌 늙은 훈장 같은 인상이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달랐습니다. 그 눈빛 하나로 천년의 업보가 보이는 눈이었어요. 너희 둘, 염라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승에서 가난하게 살다 함께 갔구나. 복동의 홀령이 조용히 답했습니다. 예, 가난했어도 행복했습니다. 그 말이 거짓이 아님을 내가 안다. 염라는 잠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가에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그냥 보내지 않겠다. 이씨의 홀령이 몸을 떨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행복이 가난 속에서만 증명된다면 그것은 완전한 사랑이 아니다. 사랑이 진짜인지 알려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 때 그것이 살아남는지 봐야 하지. 염라가 손을 들었습니다. 다시 보내주겠다. 그러나 이번에는 내가 조건을 정한다. 염라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그저 거대하고 묵직한 목소리였어요. 복동, 너는 이번 생에 머슴으로 태어난다. 복동의 홀령이 흔들렸습니다. 이씨, 너는 이번 생에 정승의 부인으로 태어난다. 이씨의 홀령이 굳었어요. 왜 이리 다르게 하십니까? 시험이다. 염라는 단호했습니다. 신분이 하늘과 땅처럼 다를 때 그래도 그 마음이 살아남는지, 권력과 욕망 속에서도 전생의 약속이 지켜지는지 내가 직접 보겠다. 저희는 서로를 알아볼 수 있습니까? 염라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손을 내리쳤습니다. 두 홀령이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한양 북촌 어느 대저택? 한성판윤 조병묵의 안채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터졌습니다. 딸이 태어났어요. 이름은 나중에 연하라 지어졌습니다. 연꽃처럼 맑고 고운 아이라고 유모들이 입을 모았어요. 같은 날 경기도 용인 땅 어느 가난한 농가에서도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사내 아이였어요. 이름은 춘배. 그냥 돌처럼 단단하게 살라는 뜻이었습니다. 두 아이는 같은 날 태어났지만 전혀 다른 세상에 속했어요. 한 아이는 비단 포대기에 쌓였고 다른 아이는 삼배 조각에 겨우 감겼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연하는 자랐어요. 얼굴이 고왔고 학문을 좋아했으며 눈빛이 비범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범상치 않은 기운이 있다고 어른들이 말했어요. 18살이 되던 해 연하는 의정부 좌의정 유병우의 아들 유준혁과 혼인했습니다. 유준혁. 한양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름이었어요. 25에 이미 이조판서를 겸하고 임금의 신임이 두터우며 재물과 권세가 산처럼 쌓인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은 언제나 차가웠어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쓸모를 보는 눈이었습니다. 연하는 그 혼인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첫날부터 알았어요. 그러나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없었어요. 이미 가마를 탄 뒤였으니까요. 춘배는 자랐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어요. 손이 굵고 발이 컸으며 말이 없는 편이었습니다. 그를 모르지는 않았어요. 어린 시절 어느 훈장 어르신이 몇 자 가르쳐 줬는데 한 번 보면 잊지 않는 눈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18배 부모를 여의었어요. 먹고 살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집 저 집 떠돌다가 22살이 되던 해 한양 정승대감 유병우 댁에 머슴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당을 쓸고 물을 깃고 나무를 패고 짐을 들었어요. 아무도 그를 특별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힘 좋고 말 없는 머슴이었어요. 그런데 딱 한 번 그의 눈빛이 흔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봄이었어요. 유정승대 쿠원에 모란이 피었습니다. 분홍과 흰색이 뒤섞인 풍경이 마치 그림 같았어요. 춘배는 후원 담장 쪽에서 나무를 패고 있었습니다. 도끼질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어요. 그때 담장 너머 안채 쪽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춘배는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멈췄습니다. 연하 부인이 유모를 데리고 후원으로 나오고 있었어요. 흰 저고리에 옥빛 치마, 머리에는 비녀 하나만 꽂혀 있었습니다. 화장은 옅었어요. 그래도 빛이 났습니다. 그게 아니었어요. 춘배가 멈춘 건 부인의 얼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느낌이었어요. 설명할 수 없는 느낌. 가슴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당기는 것 같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것이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 것 같은 그런 이상한 느낌. 도끼를 손에 든 채 춘배는 굳어버렸습니다. 연하도 걸음을 멈췄어요. 처음이었습니다. 저 사람을 처음 봤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어딘가 낯설지 않았어요. 눈빛이 아는 눈빛이었습니다. 어디서 봤는지 생각이 나지 않는데 생각이 나는 것 같은 눈빛. 유모가 눈치채고 기침을 했습니다. 부인마님, 저놈은 새로 들어온 머슴이온데 눈길 주실 것 없사옵니다. 연하는 고개를 돌렸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몇 걸음 만에 고개를 한번 돌아봤어요. 춘배는 아직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도끼를 든 채로 시선이 부딪혔어요.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빛만 교차했어요. 1초, 2초, 3초. 연하가 먼저 시선을 거뒀습니다.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어요. 말이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습니다.
춘배는 한참 뒤에야 도끼질을 다시 시작했어요.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유정승, 유준혁은 대청에 앉아 문서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이조판서로서 처리해야 할 공문들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하인이 들어와 고했습니다. 대감마님, 좌포도청에서 정갈이 왔사옵니다. 나중에 급하다 하옵니다. 유준혁은 문서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급한 일은 세상에 없어. 내가 급하다고 할 때만 급한 거야. 하인이 물러났습니다. 유준혁은 긴 손가락으로 문서를 짚었어요. 눈매가 날카로웠습니다. 코가 높고 입술이 얇았으며 전체적인 인상이 예리한 칼 같았어요. 미남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보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미남이었어요. 연하를 들여보내라. 잠시 후 연하가 들어왔습니다. 유준혁은 고개도 들지 않았어요. 오늘 후원에서 뭘 했소? 모란 구경을 했습니다. 혼자? 유모를 데리고요. 머슴놈하고 눈이 맞았다는 소리를 들었소. 연하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헛소문입니다. 우연히 눈길이 마주친 것뿐이에요. 유준혁은 그제야 눈을 들었어요. 차가운 눈이었습니다. 다음에 그런 소리가 들리면 당신 탓이든 놈 탓이든 내가 처리할 거요. 처리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연하는 알았어요. 이 집에서 처리된 것들이 어떻게 됐는지 이미 몇 번을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연하는 허리를 굽혀 인사했어요. 돌아서는 그녀의 등이 팽팽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비밀. 여름밤이었습니다. 열기가 낮보다 조금 가라앉았지만 후원의 공기는 아직 따뜻했어요. 달이 밝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하얗고 크고 선명한 달이 하늘 한가운데 걸려 있었어요. 연하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안채문을 조용히 열고 후원으로 나왔어요. 유모는 깊이 잠들어 있었고 대감마님은 사랑채에서 밤이 늦도록 손님을 맡고 있었습니다. 후원은 조용했어요. 모라는 이미 지고 능소화가 담장 위에 늘어져 있었습니다. 달빛에 물든 꽃이 묘하게 붉었어요. 발걸음을 옮기다가 연하는 멈췄습니다. 우물가에 사람이 있었어요. 춘배였습니다. 우통을 벗은 채 우물물로 얼굴을 씻고 있었어요. 낮 동안 일한 땀을 씻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연하는 돌아서야 했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돌아섰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발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달빛 아래 춘배의 넓은 어깨에 물방울이 흘렀습니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드는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또 마주쳤어요. 아무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도망치지 않았어요. 춘배는 옷을 들어 몸을 가렸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놀라셨습니까, 부인마님?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어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달랐어요. 연하도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이 시각에 나온 게 잘못이지요. 어디 불편하신 데라도 있사옵니까? 아니요. 그냥 잠이 오지 않아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물에서 떨어지는 물소리가 들렸어요. 달빛이 연하의 흰 저고리 위에 쏟아졌습니다. 이상한 말을 해도 되겠습니까? 춘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연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떠나지도 않았어요. 처음 부인마님을 봤을 때 낯선 분인데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어디서 본 적이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이상하지요. 연하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말이 나와버렸습니다. 나오면 안 되는 말이었어요. 그러나 나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다시 왔어요. 이번 침묵은 달랐습니다. 낮처럼 차갑지 않고 밤처럼 어둡지도 않은 이상하게 포근한 침묵이었어요. 춘배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연하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또 한 걸음. 이제 두 사람 사이에는 두 발짝 거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춘배의 손이 들렸어요. 무언가를 잡으려는 듯이. 그러나 멈췄습니다. 공중에서 멈췄어요. 저는 춘배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알아요. 그런데 두 사람이 동시에 말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입을 다물었어요. 달이 구름에 살짝 가려졌다가 다시 나왔습니다. 연하가 먼저 한 걸음 물러섰어요. 들어가야겠어요. 예. 다음에는 이 시각에 우물가에 있으면 안 돼요. 예. 알겠지요? 예. 연하가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걸었어요. 발걸음이 빨랐습니다. 안채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가서 연하는 벽에 기댔어요. 가슴이 심하게 뛰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어요. 설명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눈빛이 그토록 익숙한 것인지. 그 후로 두 사람은 일부러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춘배는 부인이 후원에 나오는 시간을 피했어요. 연하는 창문으로 마당을 내다보다가 춘배가 보이면 황급히 시선을 거뒀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계속 마주쳤어요. 물을 깃다가 나무 그늘 아래서 시장 심부름을 갔다가 골목에서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자주였습니다. 염라가 웃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저녁 비가 내렸어요. 연하는 빗속에서 우산을 잃었습니다. 심부름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유모는 이미 먼저 들어가고 없었습니다.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연하가 후원 입구에 서 있는데 누군가 뒤에서 천막을 들어 가려줬습니다. 돌아보니 춘배였어요. 대나무로 만든 임시 천막이었습니다. 그리 크지 않아서 두 사람이 나란히 서면 어깨가 닿을 것 같은 간격이었어요. 감사해요. 연하가 말했습니다. 들어가셔야지요.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잠깐 기다려야겠어요. 잠깐이 길어졌습니다. 빗소리가 두 사람을 감쌌어요. 세상에서 그 두 사람만 남겨진 것 같았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연하가 물었습니다. 춘배라 하옵니다. 진짜 이름은요?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춘배가 진짜 이름이옵니다. 어디서 왔어요? 용인 땅에서요. 가족은요? 없습니다. 연하는 그를 바라봤어요. 달빛도 없고 빗속이라 어두웠지만 그의 눈빛은 보였습니다. 늘 그랬어요. 어두운 데서도 그 눈빛은 보였습니다. 슬프겠네요. 춘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이 약간 흔들렸어요. 부인마님은요? 저도 슬퍼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것이 담긴 대답이었어요. 비가 잦아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헤어질 시간이 됐어요. 연하가 발을 뗐습니다. 춘배, 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연하는 빗속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춘배는 그 자리에 서서 그녀가 안채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봤어요. 손에는 아직 천막이 들려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이 3번 마주쳤습니다. 첫 번째는 봄의 모란 앞에서, 두 번째는 여름밤 우물가에서, 세 번째는 가을 빗속에서, 그리고 3번 모두 두 사람은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은 점점 가까워졌어요. 그것을 눈치챈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준혁이었어요. 그는 아내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자신의 소유라는 것에 대한 집착은 강했어요. 사람이 아니라 물건처럼 함부로 쓰지 않지만 남이 건드리는 것도 용납하지 않는 그런 집착이었습니다. 사랑채에서 술을 마시다가 유준혁은 주방 하인을 불렀어요. 부인이 요즘 후원에 자주 나가나? 예, 바람을 쐬신다 하옵니다. 머슴놈들이랑 마주치는 일이 있었나?
하인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유준혁은 보았어요. 없사옵니다. 거짓말은 잘 못하는구나. 유준혁은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춘배라는 놈 부르거라. 유준혁이 위에서 내려다봤어요. 처음 보는 사이였지만 춘배는 겁먹은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게 유준혁의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너 내 아내와 말을 섞은 적 있나? 비가 오는 날 천막을 들어드린 것이 전부이옵니다. 그게 전부야? 예. 유준혁은 춘배를 한참 내려다봤습니다. 눈을 들어봐. 춘배가 고개를 들었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유준혁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눈이구나. 춘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디 출신이야? 용인이옵니다. 배운 건 있어? 없사옵니다. 그런데 왜 눈빛이 그래? 어떻게 이옵니까? 내 앞에서 떨지를 않아. 머슴이 맞나? 춘배는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준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춘배의 주변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나는 내 것을 건드리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 건드린 일 없사옵니다. 아직은. 유준혁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다시 한번 내 아내 근처에 얼씬거리면 내 두 다리는 내가 직접 부러뜨리겠다. 알겠나? 예. 물러가라. 춘배가 일어서려는 순간 유준혁의 발이 그의 등을 밀쳤습니다. 춘배가 마당에 쓰러졌어요. 기어서 나가. 춘배는 천천히 무릎을 짚고 일어났습니다. 기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걸어서 나갔습니다. 유준혁의 눈이 그 뒷모습을 쫓았어요. 사흘 뒤였습니다. 유준혁은 사소한 빌미를 잡았습니다. 장작 더미 정리가 엉성하다는 것이었어요. 사실 트집이었습니다. 춘배가 다시 마당에 무릎을 꿇었어요. 이번에는 하인 둘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유준혁이 채찍을 들었어요. 열대. 첫 번째 채찍이 내려쳤습니다. 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춘배의 등에서 옷이 찢겼습니다. 안채창 너머에서 연하가 보고 있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춘배는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었어요. 등이 붉게 물들었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연하의 손이 창호지를 꽉 쥐었어요.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참아야 했습니다. 참아야 해. 나가면 안 돼. 나가면 더 당해. 네 번째, 다섯 번째. 춘배의 입에서 낮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연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어째서 이 눈물이 이렇게 뜨거운 것인지, 어째서 남의 고통이 내 고통처럼 느껴지는 것인지. 10번째 채찍이 끝났습니다. 춘배는 바닥에 손을 짚고 겨우 버티고 있었어요. 유준혁이 채찍을 하인에게 던졌습니다. 일어나. 오늘부로 이놈은 바깥 일만 시켜라. 안채 근처엔 얼씬도 못하게. 춘배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리고 안채창을 바라봤습니다. 연하가 보고 있었어요. 그들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춘배는 아주 잠깐 그 눈빛으로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연하는 그 눈빛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연하는 안쪽으로 물러났습니다. 유모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이불 속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어쩌면 이 감정이 무엇인지 그날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며칠 뒤 연하는 약을 구했어요. 몰래 심부름 하인에게 부탁해서 상처에 바르는 약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밤이 깊었을 때 마당 구석 춘배에 거쳐 창 아래에 두고 왔어요. 쪽지도 없었습니다. 이름도 없었어요. 그냥 약 하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춘배가 마당을 쓸다가 그것을 봤어요. 손에 들고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안채 쪽을 바라봤어요.
창문에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춘배는 약을 품속에 넣었습니다. 입술이 아주 조금 움직였어요. 소리 없이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멀리서 봤다면 기도처럼 보였을 거예요. 계절이 가을로 넘어갔습니다. 유준혁은 바빠졌어요. 밤이면 사랑채에 낯선 사람들이 드나들었습니다. 낮에 오는 사람들과 달랐어요. 공복을 입지 않았고 아무도 기록하지 않았으며 술도 없이 모여 소곤거리다 떠났습니다. 춘배는 일찍이 눈치챘어요. 땔감을 나르다가 사랑채 벽 가까이 지나쳤을 때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병력은 얼마나 움직일 수 있소? 평안도 쪽 3천이면 충분합니다. 임금이 다음 달 온양으로 행차하신다 했지요? 예. 그 길목에서 춘배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걸었어요. 그러나 머릿속이 싸늘해졌습니다. 영모였어요. 임금의 온양 행차를 노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춘배는 잠을 자지 않았어요.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알면 어쩌겠는가. 내가 알린들 누가 내 말을 믿겠는가. 머슴의 말을. 신분도 빽도 없는 머슴의 말을. 그러나 이대로 모른 척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인가. 임금이 죽고 그 길 위에 있는 군사들이 죽고 그리고 영모가 실패하면 유준혁이 망하고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는다. 연하도.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춘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흘을 지켜봤어요. 사랑채를 오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기억했습니다. 밤에 들어오는 짐들이 무엇인지 살폈어요. 창고에서 나오는 것들이 달랐습니다. 무기였어요. 지프로 쌓여 있었지만 소리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사랑채 창고에서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심부름을 빌미로 창고에 들어갔다가 발견한 것이었어요. 두꺼운 문서 묶음이 집더미 아래 숨겨져 있었습니다. 봉인이 찍혀 있었어요. 춘배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봉인 위에 적힌 글자는 읽었어요. 거사 일정. 을묘년 9월 초사흘. 지금이 8월이었습니다.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것이었어요. 춘배는 창고를 나왔습니다. 표정이 없었어요. 그러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포도청에 알려야 하는가? 그러나 포도청 안에도 유준혁의 사람이 있다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았습니다. 임금에게 직접 알릴 방법이 있는가? 없었어요. 머슴이 어떻게 임금에게 말을 전합니까? 그날 밤 후원에 달이 또 떠 있었습니다. 춘배는 우물가에 혼자 서 있었어요. 달빛이 그의 어깨에 내려앉았습니다. 춘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춘배가 돌아봤습니다. 연하였어요. 또 잠을 자지 못하는 밤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어두운 얼굴이에요? 별일 아니옵니다. 거짓말하면 눈빛이 달라져요. 당신은. 춘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연하가 다가왔어요. 두 사람 사이가 가까워졌습니다. 달빛이 연하의 얼굴을 환하게 비췄어요. 말해요.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부탁도 아니었어요. 그냥 말했습니다. 말해달라고. 춘배가 한동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부인마님은 이 댁을 떠날 수 있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만약 이 댁이 위험해진다면. 연하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직접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인마님은 안전해야 합니다. 왜요? 그냥요. 그냥은 없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달이 구름 뒤로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나는. 춘배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부인마님을 처음 봤을 때부터 이상했습니다. 왜 이 마음이 드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것 하나는 압니다. 부인마님이 다치는 것은 안 됩니다. 연하의 눈이 조금 붉어졌습니다.
나도 이상해요. 당신이, 예, 당신 등에 채찍 자국이 생겼을 때 내가 왜 그렇게 울었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 모르지만 알 것 같기도 해요. 춘배의 손이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멈추지 않았어요.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손이었어요. 그냥 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손을 잡는 순간 연화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왜 이 손이 이렇게 익숙한 것인지, 왜 이 온기가 이렇게 오래된 것 같은 것인지.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달빛 아래 그렇게 서 있었어요. 손을 잡은 채로. 그것을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랑채 창문 너머에서 유준혁이 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입가에 냉소가 걸렸어요. 그래, 그렇구나. 유준혁은 창문에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둘 다 처리하면 되겠군. 춘배가 먼저 알았어요. 마당에 나와 물을 깃는데 바깥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 둘이 아니었어요. 많았습니다. 담장 너머를 살피는데 하인 하나가 달려왔어요. 춘배, 너 포도청에 잡혀간다. 대감마님이 신고를 하셨어. 무슨 죄목으로? 부인마님과 불의를 저질렀다고. 어서 도망쳐. 춘배는 잠깐 멈췄습니다. 도망치면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도망치면 영모 문서는 어떻게 되는가? 한 달 뒤 임금의 행차길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그리고 연하는 유준혁이 연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춘배는 돌아섰습니다. 도망치지 않았어요. 사랑채 창고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집더미를 뒤집었어요. 문서 묶음을 찾았습니다. 품속에 넣었어요. 그리고 마당 한가운데로 나왔습니다. 포도청 포졸들이 대문을 열고 쏟아져 들어왔어요. 거기 춘배냐? 예. 포박하라. 포졸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춘배는 저항하지 않았어요. 두 손이 묶이는 순간 유준혁이 사랑채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잠옷 차림이었어요. 새벽부터 일어나 기다렸다는 듯이. 잘 잡았구나. 내 집 안채를 더럽힌 놈이야. 엄히 다스려라. 포졸 대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대감마님. 안채 문이 열렸어요. 연하가 뛰어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유모가 뒤에서 잡으려 했지만 연하는 뿌리쳤어요. 여보, 이게 무슨 짓이에요? 유준혁이 연하를 바라봤습니다. 눈이 차가웠어요. 어젯밤에 후원에서 뭘 하셨소? 연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바람을 쐬었습니다. 바람만 쐬셨소? 손은요? 연하는 말이 없었어요. 유준혁이 한 발 다가섰습니다. 이 머슴놈을 차명에 처하겠소. 내가 직접 청할 거요. 잘못된 일이에요. 이 사람은 아무 죄가 없어요. 부인이 직접 증언하겠소? 어젯밤에 후원에서 머슴과 손을 잡은 것이 죄가 없다고? 연하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춘배가 그때 말했어요. 대감마님, 모든 시선이 춘배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죄를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포졸 나리들에게 드릴 것이 있사옵니다. 포졸 대장이 눈살을 찌푸렸어요. 뭐야? 이것이옵니다. 춘배가 품속에서 문서를 꺼냈습니다. 유준혁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저놈에게서 그거 빼앗아라. 잠깐. 연하가 소리쳤습니다. 모두가 멈췄어요. 연하가 포졸 대장 앞으로 나섰습니다. 두 손을 모았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포졸 어른, 저 문서를 확인하시기 전에 판단하지 마십시오. 저는 유준혁의 아내이며 한성판윤 조병묵의 딸입니다. 제 목숨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저 문서는 반드시 임금께 올라가야 합니다.
포졸 대장이 망설였어요. 유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 여자가 미쳤나? 잡아라. 그러나 포졸 대장은 하인들에게 눈짓했습니다. 문서를 이리 가져와라. 그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빨라졌어요. 문서가 포도청으로 갔습니다. 포도청에서 의금부로 올라갔어요. 의금부에서 비밀리에 임금에게 전달됐습니다. 임금은 문서를 펼쳤어요. 을묘년 9월 초사흘, 온양 행차길목, 평안도 병력 3천, 유준혁의 도장. 임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명이 내려왔어요. 빠르고 무거운 어명이었습니다. 차명 집행은 한성도심 형장이었습니다. 춘배가 끌려 나왔어요. 이미 차명 선고가 났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구경꾼들이 형장 주변에 빼곡했습니다. 형리가 춘배를 끌어 형틀에 묶었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죄목이 뭐야? 부인마님을 범했다 하더만. 그러면 저 사람 죽는 거야? 당연하지. 정승댁 부인인데. 칼이 들렸습니다. 군중이 조용해졌어요. 형리가 칼을 높이 올렸습니다. 그때였어요. 멈춰라. 목소리가 형장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천지를 뒤흔들었어요. 임금의 어명패를 든 금군 기병이 달려왔습니다. 10명, 20명, 30명. 형장을 에워쌌어요. 형리가 얼어붙었습니다. 기병 대장이 말 위에서 두루마리를 펼쳤어요. 임금 어명이시다. 죄인 춘배의 형 집행을 중지하라. 그리고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유준혁을 즉각 체포하여 의금부로 압송하라. 영모의 죄로 파직하고 삼족을 다스릴 것이나 먼저 증거를 확인할 것이니 끌고 오라. 형장이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군중이 술렁였어요. 영모? 유정승이 영모를? 아니, 그럼 저 머슴이 영모를 알린 거야? 머슴이?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포졸들에게 둘러싸인 유준혁이 형장 입구에서 끌려 나오고 있었습니다. 예복은 이미 찢겨 있었어요. 관모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한 발 한 발, 질질 끌려가는 걸음이었어요. 그의 눈이 형장을 가로질러 춘배를 찾았습니다. 형틀에서 풀려난 춘배와 눈이 마주쳤어요. 유준혁의 얼굴에 처음으로 두려움이 지나갔습니다. 군중이 술렁이다가 누군가 소리쳤어요. 역적을 끌어내라. 그 말을 시작으로 군중이 웅성거렸습니다. 역적? 역적? 유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높던 어깨가 무너졌어요. 권세가 산처럼 쌓였던 자였습니다. 임금의 신임이 두터웠던 자였어요. 그러나 그 권세가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춘배는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없었어요. 그저 바라봤습니다. 연하가 형장에 나타난 것은 모든 것이 정리되고 난 뒤였어요. 가마를 타고 왔습니다. 그러나 가마에서 내리자마자 뛰었어요. 달렸습니다. 유모가 뒤에서 소리를 질렀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형장 한가운데 춘배가 서 있었습니다. 연하는 그 앞에 멈췄어요. 숨이 찼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살았네요. 연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예. 다쳤어요? 조금요. 많이요? 조금이요. 연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냥 흘렀어요. 참지 않았습니다. 춘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서 있었습니다. 군중이 멀리서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웅성거리는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세상이 잠깐 조용해진 것 같았어요. 달은 낮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딘가 있겠지요. 유준혁은 파직되었습니다. 영모의 증거가 명백했어요. 의금부 신문에서 공모자들이 차례로 실토했습니다. 그의 이름이 적힌 문서가
12통이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삼족을 멸하라는 어명이 내려올 뻔했어요. 그러나 연화의 아버지 한성판윤 조병묵이 임금 앞에 엎드렸습니다. 신의 딸은 아무 죄가 없사옵니다. 신의 딸을 살려주소서. 임금은 한참 생각했어요. 유준혁은 유배 보내라. 삼족은 건드리지 말라. 그러나 다시는 한양 땅을 밟지 못하게 하라. 어명이 떨어졌습니다. 유준혁은 제주도로 유배를 갔어요. 한때 이조판서를 겸했던 자가 파도 소리를 들으며 살게 됐습니다. 의금부에서 국문을 받았지만 역모를 알린 공이 인정됐습니다. 임금은 춘배를 불렀어요. 내가 역모 문서를 가져왔느냐? 예. 머슴으로서 대단한 일을 했구나. 무엇을 원하느냐? 춘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신분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임금이 눈썹을 들었어요. 신분을? 예. 양인으로 살게 해주소서. 임금은 한참 춘배를 바라봤어요. 허락하겠다. 그러나 이름은 스스로 지어라. 오늘부터 너는 머슴이 아니다. 춘배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유배령이 내려진 뒤 연하는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유씨 집안이 무너졌으니 연하는 더 이상 정승 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연하의 얼굴은 이상하게 밝았어요. 처음으로 자유로워진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3년이 흘렀습니다. 유준혁은 제주에서 병으로 죽었어요. 3년상이 끝났습니다. 봄이었어요. 경기도 어느 조용한 동네 작은 서당이 생겼습니다. 훈장은 젊은 사람이었어요. 이름은 김복원이라 했습니다. 스스로 지은 이름이었어요. 복이 돌아왔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얼굴이 훤하고 어깨가 넓었으며 말이 적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는 다정했어요. 그 동네에 조용히 이사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한성판윤의 딸, 한때 정승 부인이었던 연하였어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집에 유모 하나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동네 서당을 찾아갔습니다. 조카들을 가르쳐 달라는 부탁을 하러 서당 문을 열었습니다. 훈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3초가 흘렀어요. 1초, 2초, 3초. 오셨습니까? 왔네요. 아무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았어요.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연하가 천천히 서당 안으로 들어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봄바람이 서당 지붕 위를 지나갔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저 멀리 저승 어딘가에서 염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긴 소매를 펼치고 기록부를 닫았어요. 시험은 끝났다. 그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들을 사람은 없었어요. 염라는 혼자 앉아서 먼 이승의 봄을 바라봤습니다. 서당 지붕 위에 꽃잎이 날렸어요. 신부는 바뀌어도 마음은 바뀌지 않았다. 권력은 한 세상의 장난이었으나 사랑은 두 세상을 건너왔다.